그날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을 찾은 부부는 상상도 못한 한 문장을 들었다. 직원이 말하더군요. 제 남편은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요. 2010년에 어떤 김민경이라는 여자와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아내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14년 전 남자는 이미 법적으로 다른 여성과 혼인 상태였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숨긴 시간, 잊은 관계, 그리고 일부러 꺼내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 임신 8개월 차, 곧 태어날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자신들이 모르는 과거와 싸워야 했다. 누구도 모른다. 이 혼인신고서 한 장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드러낼지 누구도 상상 못했다. 그 이름 하나가 이들의 삶을 어디까지 무너뜨릴지. 과연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날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사무실로 들어왔다. 책상 위에 놓인 수사 기록들을 정리하던 중 조용한 복도에 두 사람의 발걸음이 겹쳐 울려 퍼졌다. 문 너머로 전해지는 낮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에 나는 직감했다. 이번 의뢰는 단순하지 않으리라는 걸. 문을 열자 젊은 부부가 서 있었다. 남자는 약간 긴장한 듯 어깨를 약간 움츠리고 있었고 옆에 선 여자는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 말기.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결코 온화하지 않았다. 눈빛은 날카롭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준호입니다. 이쪽은 아내 박지은이고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눈을 한 번 나에게, 한 번 아내에게 돌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혼인 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다고 합니다. 곧 아기가 태어나기에 바쁘다고 미뤄왔던 일이라 생각했죠. 박지은 씨가 입을 열었다. 말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억제된 분노는 나 같은 사람에겐 분명히 보였다. 그런데 직원이 말하더군요. 제 남편은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요. 2010년에 어떤 김민경이라는 여자와요. 그녀는 손가락을 꼭 쥔 채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올려놨다. 복사된 혼인신고서 발급 기준일은 단 한 달 전. 전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이름도 얼굴도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서준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눈동자엔 확신보단 당혹감이 더 짙게 번지고 있었다. 무슨 정신병이라도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박지은 씨가 비아냥 섞인 한숨을 뱉으며 말을 이었다. 신분증, 사본도 제출돼 있었어요. 본인이 쓴 서명도 있었고요. 나는 손끝으로 서류를 넘기며 관찰했다. 잉크는 희미해졌지만 글씨의 습관, 곡선, 필화 분명 동일인이 맞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는 두 사람의 자세와 기류에 집중했다. 뭔가 정상이 아니었다. 이건 단순한 행정상의 오류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충돌하는 미궁이었다. 그 이름, 김민경 전혀 모른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예, 진짜로요. 대학 때도, 군대도, 이후 일하면서도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이라면 연기가 상당한 수준이었고, 진실이라면 그는 지금 자기 인생의 빈칸을 마주하고 있는 셈이었다. 사고 이력이 있습니까? 나는 이어서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2011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한 적이 있어요. 머리를 다쳐서 잠깐 기억을 잃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퍼즐이 하나 끼워졌다. 잊은 것이 아니라 지워졌을 가능성. 그런데 이상한 건 경찰에 신고도 해봤어요. 이혼한 기록이 없는데 배우자가 없다니 이상해서. 그런데 그땐 웃기지도 않게 장난 전화라며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아이가 2달 뒤면 태어나요. 그런데 출생신고도 못해요. 아버지가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 관계라니 아이가 법적으로 혼외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아내는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말보다 감정이 먼저 전해졌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불신이었다. 이 남자를 정말 몰랐다는 듯한 깊은 의심.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겉보기엔 단순한 실수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했고 너무 오래도록 감춰져 있었다. 어떤 의도 혹은 복수. 먼저 당신의 과거부터 추적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잊고 있는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그날 밤 기록을 정리하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준호, 김민경, 2010년 혼인신고, 그리고 아무런 기억도 없는 남자. 의뢰인은 미궁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나 또한 그 물음에 아직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은 단순히 기억의 오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서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말했다. 내가 따라 들어간 공간은 한때 누군가의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먼지와 침묵으로 덮여 있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공기 중의 먼지를 반짝이게 하며 마치 과거의 기억들이 이 방 안에 떠다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방 한쪽 구석엔 오래된 책장이 있었고 그 앞에는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대학 시절의 교재, 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졸업 앨범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앨범을 넘기기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적힌 이름들 사이에서 김민경이라는 이름이 3번 등장했다. 하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찾는 인물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다. 기억나는 얼굴이 전혀 없어요. 그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미세한 떨림은 혼란을 숨기지 못했다. 혹시 당시 쓰던 전화기나 메신저 기록 같은 건 없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오래된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겉면은 긁히고 배터리는 부풀어 올라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이건 2009년쯤 사용하던 폰이에요. 그 시절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곧장 마포구의 데이터 복구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간단한 검사 후 말했다. 데이터 복구 가능성 있어요. 이 기종은 내부 메모리 자체에 저장되는 구조라. 우리는 곧장 마포구의 데이터 복구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간단한 검사 후 말했다. 돌아오는 길 서준호 씨는 침묵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나는 사건 기록을 다시 훑었다. 그리고 커다란 사건판의 한 구석에 메모를 붙였다. 김민경, 존재는 실제인가? 조작인가? 나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설계된 조용한 폭력일지도 모른다고. 수리 완료됐습니다. 며칠 뒤 복구된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명확한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다. 총 24개의 문자,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일부 통화 기록. 나는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 카페에서 나눈 얘기 아직도 생각나요. 준호 씨 웃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보내는 사람은 민경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번호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 서준호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번호 익숙한데요.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는 아주 오래된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다른 여자대학과 미팅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조용한 여자애 하나가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그 애의 외모를 가지고 놀렸는데 제가 그걸 말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 한두 번 더 만난 것 같아요. 하지만 사귀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 달 남짓 애매한 관계였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그 한마디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진 감정의 잔해가 이제야 그를 붙잡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그 말을 천천히 음미했다. 상대방에게는 그 잠깐의 감정이 전부였을지도 모른다. 오직 한 사람의 시선, 단 하나의 말, 작고 사소한 배려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진 한 장을 출력해 확인했다. 흐릿한 화면 속 한 여성이 옆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배경은 카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눈빛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존재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
그녀가 왜 혼인신고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는지,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 진실은 바로 그 눈동자 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신 거죠?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침묵했다. 카페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우리 둘만 남은 공간에선 커피향도 음악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그녀의 심호흡 소리만이 공기 중에 무겁게 흩어졌다. 그날 그 미팅에서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솔직히 말하면 전 그날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다들 예쁘고 활발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그냥 그림자 같았죠.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고 말 한마디 붙이는 이도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다. 그 웃음엔 씁쓸함과 함께 오래된 자격지심이 배어 있었다. 그런데 당신 친구들이 제 외모를 가지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자리에서 준호 씨는 가볍게 손을 들어 친구들을 제지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했었다. 그런 말은 실례 아니야? 단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구원이었을 것이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날 지켜주는 느낌.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민망함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다. 그 이후 저는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어요. 말수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준호 씨 앞에서는 자꾸 웃음이 나고 설레고 그 감정이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죠. 사랑에 빠지는데 이유는 없다. 그 감정이 옳든 그르든 사람을 지배하는 힘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번 스며들면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다. 나 같아도 너무 사랑에 빠질 것 같다. 저 순간 그녀의 그 말은 마치 과거의 자신에게 하는 고백 같았다. 그 후 이야기는 빠르게 전개됐다. 너 술을 못하지. 그녀가 말을 꺼내자 나는 직감적으로 그날 무언가가 있었음을 느꼈다. 맞아요.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셔요. 하지만 준호 씨와 함께 있던 어느 날 장난처럼 그랬죠. 요즘 커플들 재미 삼아 혼인신고서 같이 써본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장난처럼 서류를 썼어요. 나는 메모를 멈췄다. 혼인신고서, 장난처럼. 그 한 장의 서류가 현재의 모든 파국을 부른 시초였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준호 씨가 친구들과 하는 통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녀는 손을 꼭 움켜쥐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걔 냄새 돼지 같지 않냐? 어떻게 그런 애랑 어울리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 씨가 웃으면서 같이 욕을 했어요. 그냥 심심해서 만난 거야. 금방 끝날 사이야. 라고요.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듯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사람도 아니었구나. 그 모든 설렘과 진심이 그냥 내 착각이었구나. 존재를 부정당한 순간 인간은 선택한다. 도망치거나 폭발하거나. 김민경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날 준호 씨가 지갑을 두고 갔어요. 신분증도 거기에 있었고요. 나는 이미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혼인신고서를 혼자 들고 구청에 갔다. 그녀가 직접 썼고 그가 사인했던 그 서류를 가지고 의심받지 않도록, 아무도 몰랐도록. 정말 미친 짓이죠?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뭔가 이룬 것도 아닌데 억울하면서도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박김에 해피한 게 뭐 그런 거였나 봐요. 나는 그 자리를 뜨며 생각했다. 김민경이라는 사람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어쩌면 그녀는 단 한 번의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소녀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욕망은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 줄로 무너졌고 결국 법적 현실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녀가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그건 법이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떨리는 그녀의 손, 붉어진 눈동자는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게 써있거든요. 김민경은 쓸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종이를 내밀었다. 그것은 바로 2010년 접수된 혼인신고서의 사본이었다. 구청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실제로 효력이 존재하는 법적 부부의 증거였다.
그녀는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단지 담담하게 말했다. 저 서류 제가 제출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효하죠. 우리는 모두 당황했고 서준호 씨는 할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그녀가 의외의 제안을 했다. 저도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법적 절차 밟아서 무효화 시켜드릴게요. 조건은 하나예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진 듯 보였다. 며칠 후 우리는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혼인 무효 소장을 준비했고 그녀 역시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하지만 불과 5일 후 카페는 폐업되었고 김민경은 연락을 끊은 채 자취를 감추었다. 동시에 서준호 씨의 아내 앞으로 날아온 등기 우편. 그것은 상간녀 소송장이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상간녀예요? 제가 법적인 아내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읽었다. 놀랍게도 소장에는 그간의 문자 내역, SNS 캡처, 심지어 결혼식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법적으로 아내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그 목적이 정말로 이기기 위한 것일까? 이건 단지 상처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 그녀의 감정은 복수와 애착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고 법이라는 칼날을 휘두른 이유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상대편 변호사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건 처음은 아닙니다. 상대가 서류상 아내였던 경우에도 실질적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효를 입증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의뢰인의 입장과 결혼 생활의 실제 내용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떠나기 전 남긴 말을 되새겼다. 변호사, 삼촌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에는 독특한 뉘앙스가 있었다. 그것은 간절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자신이 더 이상 상처만 입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공격하는 존재로 변화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갔다. 감정은 팽팽했고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사실 제가 카페로 찾아갔었어요. 서준호 씨의 아내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아이 낳기 전에 마지막으로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정리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녀는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손에 든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수십 개의 메시지. 대부분은 짧았고 날카로웠다. 넌 상간녀야. 그 남자, 내 남편이야. 딸, 내 딸은 불법 혼외자야. 내 자리 훔친 데가 치러야 해. 곧 찾아갈 거야. 그 집 앞까지 준비하고 있어.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발산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내용이었다. 저도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그냥 분노의 발산이겠지 했죠. 근데 계속되니까 아이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무서워졌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이제 만삭이었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녀에게 이 모든 스트레스는 치명적이었다. 게다가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 서준호 씨는 여전히 법적으로 다른 여성과 결혼 상태였기에 출생신고조차 불가능했다. 결국 아이는 무등록 아동 상태로 태어날 위기에 놓였다. 그녀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자마자 서류조차 없이 시작해야 하냐고요. 서준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죄책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 부부는 매일같이 다투었다. 원망, 후회, 의심, 분노 감정은 오갈데 없이 엉켜 있었고 나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저 조용히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 사람 모두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된 감정의 폭풍이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의뢰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적 속에서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굳어진 결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처럼 느껴졌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무기력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계속 도망치고 있고
우리는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심리를 파고들 필요가 있었다. 원망, 분노, 그리고 집착. 이 세 가지 감정은 때때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고 파멸로 몰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그 움직임이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조심스레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단순한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 점점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내용으로 옮겨갔다. 혹시 요즘에도 그 카페 음악 듣고 있어? 그때 당신이 좋아하던 복숭아 아이스티 아직도 마시고 있어? 정말 몰랐어. 너 그렇게 예뻤던 거. 왜 그땐 몰랐을까? 그는 철저히 감정을 조율하며 마치 감정의 회귀가 일어난 것처럼 메시지를 썼다. 나는 그 옆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문장을 읽고 고쳐주었다. 감정이 실리지 않게. 하지만 동시에 너무 진심 같아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진실처럼 보이는 허구였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었다. 진심이야? 의뢰인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입니다. 계속 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약속을 잡았다. 평소 자주 가던 뒷골목의 작은 찻집, 오후 3시. 그녀는 나타날까? 아니, 우리는 그걸 믿어야만 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 쥐고 있는 작은 클러치는 마침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은 것처럼 보였다.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널 다시 보고 싶었어.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눈동자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의뢰인은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말했다. 사실 이 만남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요동쳤다. 그러나 그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나는 사과하고 싶었어. 14년 전 그날, 널 무시했던 말, 친구들 앞에서 널 보호하지 못했던 내 비겁함, 그리고 지금까지 널 잊고 살았던 무심함까지.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왜 지금이야?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 하지만 출생신고조차 못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널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부탁이야. 더 이상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말아줘.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 뒤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건 이제 내 일이 아니라 그들 둘 사이의 진심의 마주함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도 많이 아팠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어. 널 향한 감정이 분노로 변한 지도 오래고 하지만 그때 너는 나한테 처음이었어. 나도 처음이었어. 누군가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준 적은.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죄가 없잖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그렇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보다도 말하지 못한 감정이 사람을 파괴한다. 그들은 단 한 번 진심으로 마주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며칠 뒤 김민경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협조 의사를 전해왔다. 혼인무효 소송은 순조롭게 접수되었고 판결 역시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부부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 마주친 장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햇살 좋은 오후 유모차를 밀며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나란히 걷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법은 종종 사람의 진심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그 어떤 판결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된다. 이 사건은 내게 많은 것을 남겼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을 삼켜버리게 둘 필요는 없다. 김민경 씨가 그 아픈 기억들 속에서 빠져나와 앞으로는 과거가 아닌 지금의 시간을 살길 바랄 뿐이다. 사건이 모두 끝난 후 나는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지난 감정의 잔해를 씻어내듯 조용히 내 마음을 적셨다. 14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그 속에 가라앉은 오해와 상처, 침묵 속에 눌러왔던 진심들이 결국 한 번의 대면으로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복수라 믿고 누군가는 사랑이라 착각했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바닥에는 결국 외로움이라는 단어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김민경 씨는 마침내 고통의 굴레를 내려놓았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냈다. 상간녀 소송은 철회되었고 출생신고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늦었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용기 하나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내게 많은 걸 남겼다. 관계란 때로는 말하지 않은 한마디로 금이 가고 기억 속 작은 행동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이 뒤틀릴 수 있다는 사실. 탐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더 깊은 성찰이 남는 사건이었다. 나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복잡한 퍼즐조차 가장 단순한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해답은 늘 사람 안에 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